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400명을 넘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 여파가 제대로 반영되는 다음 주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부서가 민간의 과도한 수익에 반대했다는 내부 증언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은 이를 묵살하며 담당 부서까지 통째로 교체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파리바게트에 빵과 재료를 배송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3주째 이어지면서 매장의 물품 부족 사태는 수도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애타는 가맹점주들의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명이 구치소에 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감치 대상자 3명을 선정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또 추가 대출 규제를 내놨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긴 지 80일째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4차 대유행의 끝이 보이나 했더니 하루 2,400명대 다시 천장을 뚫었습니다. 아직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는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방역당국도 전문가도 다음 주 더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고 다음 달엔 개천절 한글날 연휴도 줄줄인데요. 하루 확진자 수치에 무뎌진 것도 사실이지만 어디가 끝일지 몰라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900명을 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의 대학병원에서는 지금까지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가 확인됐고 20명은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확진된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에선 하루 동안 108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561명에 달합니다. 추가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시식이나 흡연, 식사를 함께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웠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도 증가세입니다. 대구 128명을 포함해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보름 만에 600명을 넘었습니다. 9월 18일부터 일주일간 비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도 전주에 비해 13.3% 늘어 수도권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확산세는 놀라우면서도 또 이런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증가한 이동량의 여파가 나타나는 다음 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 단풍놀이 등으로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4차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자, 이 와중에 대통령은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때쯤이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길 거라는 기대감인데 전문가들은 백신만이 변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건 백신 접종률입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백신 접종에서도 우리가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음 달에는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접종 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되면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확진자가 하루에 3,000명씩 나와도 백신 접종률 70-80%에 도달하면 치명률도 줄고 확진자 역시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주일 뒤 10월 한 달간 적용할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하지만 방역을 지금보다 더 조일 수 없는 것도 백신만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이동량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률이 70이 아니라 80%가 되더라도 해외를 보면 확진자는 늘게 돼 있습니다. 중증과 사망률을 낮추려면 고위험군인 고령층 접종 완료가 중요한데 60대 이상 110만 명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확진자의 90%가 미접종자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도 접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단계적 방역 완화를 위해 재택 치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위드 코로나 청사진을 그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5천억 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을 해왔죠.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만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이야기는 다소 달랐습니다. 이 당시 실무부서에서는 민간 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가는 걸 막기 위해 이 성남시 수익을 5천억 원보다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담당 부서를 통째로 바꾸고 기존 안으로 확정했다는데요.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공익을 막아놓고 이 정치적으로 자랑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말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장동 개발을 맡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전권을 갖고 사업을 진두지휘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담당 부서를 통째로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을 맡았던 개발 2처장이 민간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성남시의 수익을 5천억 원 플러스 알파로 설정하자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알파를 떼라며 반대했던 겁니다. 부서장이 결제받으러 들어가면 어김없이 고성이 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정당한 걸 얘기했는데 묵살당한 거죠. 결국 민간 사업자 공모를 8일 앞두고 담당 부서를 개발 2처에서 1처로 바꿨고 민간 사업자들이 추가 수익을 모두 가져가도록 한 배당 방식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공모 나가기 전에 담당 부서를 바꾸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 공모가 나간 거잖아요. 천화동인 4호 대표 남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모 변호사를 채용할 때도 유 전 본부장의 영향력이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 선정 1, 2차 심사에 모두 참여해 적격성 논란이 일었던 인물입니다. 뜬금없이 변호사가 전략사업실에 들어오고 이해를 잘 못했죠. 누가 들어가는지조차도 몰랐죠.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해 내부 비판이나 다른 제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는 유 전 본부장 해명을 들으려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집으로 옮겨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이번 의혹을 풀 키맨으로 꼽히는 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주요 공직을 거칠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 씨가 처음 성남시 산하기관에 기용이 될 때도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선정을 마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할 때도 의회에서는 자격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유 씨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 10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약 한 달 뒤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유 씨에게 관광업계 용어 5개를 물었는데 모두 답을 못하자 자격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니 도의원이 노조 등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유 사장 취임에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걸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유 씨 임기는 올해 9월까지였지만 지난해 말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서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지사가 임명합니다. 앞서 유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직후인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기용됐을 때도 임원 요건 4가지 가운데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외 조항을 활용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가 제일 아끼는 사람을 보내는 자리가 바로 꽃보직인 관광공사 사장이라며 유 씨와 이재명 지사
둘 다 국감장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유 씨의 캠프 연관서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재명 후보로 연관시키려고 억지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소설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유 씨도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며 이 지사 캠프와도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대장동에 가서 주민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개발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주거 인프라는 엉망이라는 겁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대장지구 입구로 이어지는 편도 1차선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넉 달 전부터 본격적인 주민 입주가 시작된 대장지구. 주민들은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평소 차량으로 1, 2분이면 갈 거리를 주말엔 30분 넘게 길 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에 이 대장동을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면은 30분, 40분이 걸려요. 바로 앞인데. 최근 때는 완전 주차장이고 나이도 이쪽이 좀 하나는데 여기 입구 다 하고 나면은 완전 이제 전쟁이 되겠죠. 아파트 단지 주변을 둘러싼 송전탑도 골칫거리입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도 송전탑이 쓰러지면서 서울이 같이 이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직선사고로 봤을 때 150m, 200m밖에 안 돼요. 쓰러졌을 때 여기까지 이제 닿는다고. 시행사인 성남햇들은 환경영향평가 때 송전탑을 땅에 묻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입주민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저를 강요미수와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무고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개발 특혜 의혹에 주민들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7명의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어떤 느끼는 불편함, 지속적으로 이거를 버팅기고 있다라는. 입주민들은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판교대장 개발 이익금은 누구 것이냐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자, 이번 의혹 정치권에서 시작됐지만 법조계가 먼저 더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물급 법조 인사들이 대거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까지 이름을 올렸어요? 예전에 대법관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퇴직한 지 불과 2년 만에 화천대유 고문 일을 맡은 건데요. 이 사법부의 최고이직 그리고 특별검사는 물론 검찰 조직의 수장까지 화천대유에 그야말로 법조계의 별들이 집결한 셈이죠. 김 전 총장은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로펌과 이 화천대유가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 출신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참 책임감 없는 해명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정관예우 효과를 노린 게 아니라면 작은 로펌이랑 계약을 맺을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흔히 이제 말하는 빅샷, 이 거물들이 화천대유 같은 신생 부동산 개발 관리회사의 고문으로 갑니까? 이렇게 돈이 되는 자리라면 이런 취지 큰합니다. 취재해보니 법조계에서 고문 자리는 꿀단지로 불립니다. 책임질 일은 거의 없으면서 급여도 주고 4대 보험도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주변에 이렇게 고문 자리가 없냐고 수소문을 하는 건 서초동의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라고 하고요.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는 고문 자리에 이렇게 경쟁이 붙기도 한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고문으로 가는 업체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고문을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법원과 검찰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전과는 같은 고문이라도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연봉 2억 원 수준이고요. 김수남 전 총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매달 수백만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논란이 커지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10개월 지봉급 1억 5천만 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법원 최고위직 정관의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네, 화천대유가요, 이 거액을 써가면서 굳이 이런 빅샷들을 영입한 이유가 뭘까요? 큰 돈을 벌어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이 각종 소송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영입했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법조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아무리 최고위직이라도 연봉 2억 원은 정말 보기 드문 거액의 고문료라고 하거든요. 신생 부동산 개발 회사가 이런 큰 돈을 써서 사업 초기부터 박전 특검 등을 영입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영입하려고 했던 이유, 자신들의 사업에서 큰 이익을 낸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화천대유와 성남해틀 측은 성남시 주민이나 성남시를 상대로 한 각종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 영입에 얼마나 열을 올렸냐면요. 예전에 자신을 구속시킨 이 검찰지검장을 자문 변호사로 임명했다, 선정했다,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화천대유의 관계사 대표로 1,000억 원 정도를 배당받은 남모 변호사 얘긴데요. 지난 2015년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시절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강 전 지검장이 이 수사의 총 책임자였고요. 그런데 강 지검장 퇴직한 뒤에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변신을 합니다. 당시 남 변호사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과 조모 변호사 역시 각각 화천대유 고문과 관계사 대표가 됐는데요. 한때 창과 방패처럼 맞섰던 사람들이 지금은 화천대유라는 한 배에 탄 셈이죠. 그러니까 전에 수사를 했던 검사,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거액받고 퇴임 후에 이런 곳에 변호에 나서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통화해본 검사, 판사들도 이 씁쓸함을 좀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한 부장검사는 자신이 현직 때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서는 퇴직 뒤에도 취직을 피해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빈번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사와 재판 결과를 믿겠냐,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열린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지사와 각 후보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TV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민주당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정권 재창출의 꿈에 불안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의 이익을 확보하는 걸 했는데 그게 이미 당시에 7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잘했냐 못했냐를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 이재명 지사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경부선 지하화를 민주당이 약속을 했고 우리 후보님께서도 약속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 당대표 총리 하시면서 이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장 후보의 공약이기도 해서 시장 후보와 함께 부산 시민들과 공방이 격해지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증거가 드러난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이나 국가를 위한 개혁까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대장동 사건으로 우리끼리 자해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대장동권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또 우리가 원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사실은 그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2위 자리를 노리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추영 갈등 때문에 패배했다. 성명서를 조선 5인이 발표했습니다. 조선들의 성명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 5분의 그것하고 저는 전혀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중에 대다수는 이재명 후보를 돕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 개혁 제대로 했지 않잖아요. 개혁의 문 앞에서 주저했잖아요. 추미애 후보께서 잘못 따라서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하신 건 그 부분이 아닌 거죠. 윤석열의 논리로 저를 공격하시고. 제가 대장금 프로젝트를 설계를 했습니까? 결재를 했습니까? 유동규 임명을 했습니까? 왜 저를 공격하십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남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선 주자들 대신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는 윤석열 캠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하고 이재명 캠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걸 갖고 대장동 사건을 갖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다급하긴 다급했구나. 이 수사와 관련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에 영향 여부
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는 공수가 서로 바뀌어 민주당 의원들이 몰아붙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지금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수사하는 건 아니냐, 이런 또 국민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그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인 이재명 지사는 100% 내가 수사 받겠다 그러는데 국회로 오겠다뇨? 도륙받는 수사를 본인이 자청해야죠.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공수처 피의자 입건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지금 고발이 돼 있는데 이것도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입건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3일이 지난 지가 오래됐거든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박 원장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 원장의 통화 기록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곧바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좋은 발상이라며 관심은 보이면서도 선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길에 가진 기내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을 보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최근 열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에 대해서도 저강도 긴장고조 행위라고 평가하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고 오늘 낮 1시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심각한 적대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7시간 먼저 발표한 담화에서 미군 무력과 최신 전쟁 자산, 전쟁 연습을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김여정을 다시 등장시킨 것은 우리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명시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또 엿보여요. 야당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또 선거용 이벤트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임박해서는 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3, 4개월 남짓한 이 기간이라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무리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강하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8년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화부 장관, 대통령에 이어 오늘 유엔도 또다시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26일까지 여야 8인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통령과 주무장관은 물론 유엔 특별보고관까지 나서 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 후 귀국길 비행기에서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와대와 정부도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렌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It is not clear what kind of harm it is seeking to protect. 민주당은 지난달 언중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다 국내외 비판 여론에 막혀 오는 27일로 처리 시한을 늦췄습니다. 법안 내용도 수정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위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바꿨습니다. 징벌 배상 규모도 5배에서 3배로 축소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은 더 개혁적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배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위축시키고 겁주고 봉쇄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통념이고.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고위당정 협의에서 강행 처리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수습이 어려워 누구의 속마음일까요?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인데요. 어제 2차 토론회를 마치고 오늘은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안 했으면 좋았을 말들을 했나 보죠. 네, 가장 뒷얘기가 많이 나온 사람은 아마도 이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청약은 집이 없는 사람이 주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어떻게 수습을 했습니까? 네, 오늘 윤 후보는요. 30대 중반에 이 직업을 가졌고 결혼도 50세 넘어서 했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주택 청약 가입자가 2,700만 명이나 되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수습에 나선 다른 후보는 누굽니까? 네, 여성 지지층 확보가 과제인 홍준표 후보인데요. 역시나 쉽지 않은 주제였나 봅니다. 여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평생? 우선 내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부인 말씀이십니까? 해도 그 여성을 위해서 일한 거고. 홍 후보는 오늘 당내 토론이 참 어렵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습이 쉽지 않은 후보 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리할 때는 이용을 했다가 불리할 때는 그냥 뱉어버리는 진정한 배신자죠. 제가 배신자라면 저는 박정희 생각했을 때 대환영을 받았는데. 그 오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수습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도 실력이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어제 토론회 얘기 같은데 공약 표절 공방이 거셌어요? 네, 특히 윤석열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제 공약이 제일 완벽한 것 같아서 고스란히 갖다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숫자까지 똑같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고. 여러분이 공약을 보면 짬뽕을 내놨대요. 국익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그거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국익우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습니까? 가장 세게 항의한 사람이 유승민 의원인데 네. 진짜 공약이 똑같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는요. 윤 후보의 그 외교 안보 공약 중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똑같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누굴 보고 베낀 것이 아니고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이걸 지금 모은 거거든요. 그 자료를 전 좀 주십시오. 네네. 어느 후보분들도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아니, 저는 뭐 별로 갖다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미국 선거에서는 네. 공약 표절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공약 표절이 문제가 되기도 하나 보죠? 따로 법이나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거짓말은 부도덕하다는 이 사회적 규범이 작용한다고는 합니다. 유승민 캠프는 지난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 기후 변화 공약 표절 시비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참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이 공약 표절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전문가는요, 이 동일한 공약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내용이 같더라도 후보마다 이 핵심 공약과 공약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권자를 향한 약속인 공약, 내 것이라는 욕심보다는 국민의 것으로 잘 만들겠다는 욕심이면 더 좋겠습니다. 네, 생생용으로 양만 늘리지 말고요. 자신 있게 지킬 공약만 되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파리바게트 물류센터에 이어 밀가루나 신선식품 공장에서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매장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아침 수도권의 빵집들도 샌드위치를 아예 못 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장사를 못하고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구입 못하고 회사는 공장을 못 돌리며 피해만 점점 불고 있는데 이렇게 파업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방금 문을 연 일산의 파리바게뜨 매장 매대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정상 배송될 때는 새벽 4시, 5시 이쯤 오거든요. 샌드위치는 생산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침인데 샌드위치가 제일 많이 팔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노조가 샌드위치 재료 공장과 밀가루 공장에서도 파업을 이어가며 수도권 파리바게뜨 매장까지 영향이 미친 것. 공장 문을 파벌 친구들이 막고 이렇게 하고 이래갖고 배송 자체가 불규칙하고 아예 배송이 안 되는 품목이 막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 주 추석 대목도 완전히 망쳤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선물 세트도 안 들어왔어요? 세트가 안 들어온 건 아닌데 네. 양이 너무 적었어요. 가장 가슴 쓰린 코너입니다, 이게. 텅 빈 매대를 보는 고객들도 당황합니다. 최근에 왔었는데 오늘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아쉽죠. 저희 아침에 일찍 먹으려고 허들허들 나온 건데. 인근에 있는 다른 빵집도 아침 시간 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 노조 소속 기사 대신 임시로 고용된 용달 차량 기사가 뒤늦게 빵 재료를 배달합니다. 우리는 용달 기사니까 일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데 파리바게뜨가 손해를 보는 거죠. 화물차 업계에서는 노조가 이런 쟁의 행위를 통해 일감을 장악하는 일이 전에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3년 전까지 화물차 하셨었다고 하는데 그만두시게 됐던 계기를 이제 화물연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운수회사 쪽으로 이제 바꿔달라고 이제 쟁의 행위를 이제 해버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 차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물량을 일단은 그 운수회사에다가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조들이 거의 장악이 됩니다. 지금 파리바게뜨 하듯이 배송을 못 하게끔 그냥 막아버려. 그 화물연대 마크가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장에 있던 빵과 원재료를 폐기하고 대체 차량을 구하는 등 파리바게뜨 본사가 입은 손해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 SPC그룹은 운송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길어지는 파업에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빵을 못 가져가시는 그 손님을 보시는 마음이 어떠세요? 속이 시리지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네, 대출받아 전세 사는 분들에겐 안 좋은 소식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간 시중은행들 중에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간 KB국민은행. 오는 29일부터 일시적으로 새로운 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입니다. 이 가운데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나왔던 전세자금대출은 앞으로는 전세금이 오르는 만큼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출 2억 원을 받아 전세보증금 4억 원짜리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6억 원으로 올랐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2억 8천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딴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은 조마조마합니다.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다른 은행들을 좀 이제 찾아다니는 뭐 그런 게 있었고 올라가는 금액에 대한 거는 월세 전환시키는 거죠. 그걸 보고 반전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 다른 은행에서 빌린 대출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대환 대출은 아예 중단됩니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4.37%.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6% 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투기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데다 풍선 효과처럼 번지는 대출 수요를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전체적인 대출 총량을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나지 않을까.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그 피해를 안게 되는 경우들이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시중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 규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출 풍선 효과가 제2, 제3 금융권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렇게 대출 구멍이 꽁꽁 틀어막히면서 서울의 3040 세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구하는 시도마저 불가능하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가 집값과 3030 세대의 소득, 대출 가능 액수 등을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집을 산 사람 10명 중 7명은 30, 40대. 결혼을 앞둔 김모 씨도 또래처럼 내 집 마련에 나섰습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패닉 바잉 지적에도 30, 40대가 집을 산 이유는 분명합니다. 청약이나 특공 같은 거는 생각을 좀 불가능하다고 구축이라도 사줘야 한다는 압박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세로 시작한 친구랑 그때 좀 무리해서 집을 산 친구랑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이라도 안 사면 진짜 서울 안에서는 살기가 앞으로는 더 힘들 것 같다. 몇 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2배는 오른 것 같아요.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부 가릴 것 없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집값은 이렇게 올랐는데 대출길은 막히다 보니 집이 없는 30, 40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이제 서울 중간 수준 아파트도 살 수 없단 암울한 분석이 나옵니다. 30, 40대 부부의 평균 자산은 3억. 서울 중위 가격인 10억 아파트를 사려면 주택담보대출을 꽉 채워받아도 내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피해보는 사람들은 중산층하고 서민이에요. 부자들은 다 돈이 있으니까 그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다려서 내 드림하우스를 믿고 살 거야 해서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김모 씨. 떠돌이 생활을 하더라도 전세 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에 집을 살 계획입니다. 일단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월세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지 말라고 하고 살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살아야 하는 곳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반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수십억 세금을 안 내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고액을 체납한 사람을 유치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유흥업소 운영자 A씨. 지난해부터 업소 직원의 조카 명의 계좌로 수입을 돌린 뒤 종합소득세와 개별 소비세 등 31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본인 부동산의 천안 명의로 부동산 매매를 미리 예약하는 매매 예약 가등기를 설정해 강제 징수를 피하는 꼼수까지 불사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건 감옥 신세였습니다. 정부는 2억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안 낸 사람은 유치장에 보내기로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A씨를 포함해 3명에 대한 감치 신청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유치장에 갈 위기에 처하자 지각 납세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 수채를 가진 B씨는 양도소득세 3억 3,400만 원을 안 냈는데 감치 신청 대상 통지를 받자마자 체납액 22건 중 20건을 즉시 상환했습니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감치 명령 제도가 있으므로 정해진 기일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내는 순기능적인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감치 대상자 3명을 의결했고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마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를 돕던 의사가 뒷차에 치이는 2차 사고로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지역에서 봉사를 했던 의인이라 환자들이 눈물로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시 내과의원. 진료실 책상에 흰색 국화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22일 사고로 숨진 원장 이용곤 씨를 추모하는 꽃입니다. 이 씨는 차를 몰고 가던 길에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 난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를 멈추고 사고차 운전자 상태를 살피고 자기 차로 돌아가려는 길에 빗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이 덮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남 사천 고향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몸 괜찮냐고, 팔다리 다 움직이냐고, 살았으면 됐다고, 움직였으면 됐다고 이제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다 해놨으니까
있으면 된다고. 평소 치료비 없는 환자를 무료로 진료하고 교도소 의료 봉사를 20년 넘게 하며 인수를 베푼 의사였습니다.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면서도 주변엔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남한테 우리한테도 말을 잘 안 해요.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도 고인의 소식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하나 보살펴 주셨어요. 저도 여기에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자기 일처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돕다가 세상을 떠난 이 씨의 장례는 가족과 친지의 애도 속에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진주시는 보건복지부에 이 씨의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화제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일반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됐습니다.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끈 만큼 번호 주인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선 주인공이 명함에 적힌 의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456억 원의 상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생존 게임으로 끌려갑니다. 핵심 장면에 등장하는 이 번호는 실제 일반인 소유의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전화를 걸어보는 시청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A씨는 수천 통의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제작사는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A씨는 채널A와 통화해서 새벽 근무 후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10년 넘게 쓴 번호인데 거래처와 연락할 일이 많은 상황이라 다른 번호로 바꾸기도 곤란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제작사는 번호 노출 사실을 작품 공개 이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중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 뭐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넷플릭스 측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 번호를 가리기 위해선 각국 서버에 전송된 13개 언어 더빙 제작판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명함 속 2건. 극장 개봉작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미리 구매해놓은 전화번호를 쓸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3348에 휴대전화의 경우 3348과 6687로 시작하는 번호 2개.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의 일반 전화 번호도 하나씩 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온라인 영상물의 경우 관련 제도는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KBS가 직원들에게 연차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금액이 15년 동안 1,340억 원이나 됩니다. 하루에 65만 원씩 수당으로 연간 1,23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장원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방송공사 KBS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KBS는 통상임금보다 높은 자체 기준금액을 사용해 연차 수당을 계산했는데 그 결과 하루 65만 원씩 연간 1,230만 원이 넘는 연차 수당을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5년부터 15년 동안 과도하게 지급된 연차 수당은 약 1,340억 원. 직원 1인당 매년 200만 원씩 더 받아온 셈입니다. 감사원은 매년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악화되는 경영 상황을 감안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자 예산에 따른 비판을 우려해 광고 수입 예상치를 부풀려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더 유닛에서 온라인 점수 입력 오류로 최종 선발자 3명이 뒤바뀐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KBS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KBS는 감사원의 지적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요즘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시나요? 덥다 보니 계절이 여름에 멈춘 것만 같았지만 전국 곳곳에 가을은 이미 찾아왔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과 전북 전주에 코스모스가 얼굴을 활짝 내밀었습니다. 내일 외출을 계획하신다면 내륙 지방 쪽이 좋겠습니다. 해안가에 강풍이 불고 낮까지 동해안과 강원 영동 쪽에 제주까지 비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 최대 30mm, 제주엔 5mm로 양은 적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맑은 가운데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강하기 때문에 낮 동안의 긴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남해상과 동해상엔 최고 4m의 높은 물결을 일겠고요. 여기에 해안가로는 너울까지 밀려들겠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로또 1등 당첨금이 19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로또 명당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인데요. 워낙 집값이 올라서 이 800만 분의 1 확률을 뚫고 1등 당첨돼도 집 한 채 사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안방을 강타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내용 보면 456억 상금을 두고 목숨을 건 게임을 벌이죠. 오죽하면 나 뽑아주면 1억 준다는 대선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몇 억 넣고 몇 천억 벌었다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온통 일확천금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의 해인데요.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는 게 미덕이 아닌 세상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씁쓸한 한탕 장려 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